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열심히 일하지만 좀처럼 앞서 나가지 못합니다. 성적도 잘 받고 안정적인 대기업에 입사하고 규칙도 잘 따르는데 왜 항상 한 달 월급만 남으면 위태로운 걸까요? 한편에서는 억만장자들이 모든 규칙을 어기고도 계속 부자가 됩니다.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돈은 단순한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레버리지, 즉 지렛대입니다. 오늘은 부자들이 당연하게 쓰는 4가지 지렛대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남자, 민수. 그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 좋은 성적, 대학 진학, 학자금 대출, 그리고 괜찮은 대기업 취직. 연봉 5,500만 원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보이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부자가 될 길 위에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는 정작 자신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시스템에 갇힌 겁니다. 왜일까요? 민수의 수입은 시간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그에게는 벌 수 있는 한계가 수학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지은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오지 않았지만 25이 되자 자산이 5억 원이 되었죠. 같은 시대에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차이는 지은이 돈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레버리지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레버리지를 무조건 피하라고 배웠습니다. 부채가 나쁘다고요. 물론 신용카드 빚이나 소비성 할부 같은 빚은 나쁩니다. 하지만 전략적 부채는 도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 현금 1억 원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전액으로 부동산을 살 수도 있지만 부유한 사람은 2천만 원만 넣고 8천만 원을 빌립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돈 2천만 원으로 1억 원짜리 자산을 통제하는 셈이 됩니다. 이게 레버리지의 힘입니다. 그 자산이 5% 오르면 5만 원의 이익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5만 원은 실제로는 자신의 2천만 원에 대한 수익이어서 실제 수익률은 25%가 됩니다. 그들은 그 자산을 담보로 또 다른 대출을 받아 다음 투자를 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죠. 민수는 주택담보대출을 짐처럼 보고 빨리 갚아야 한다고 생각해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계속 제자리 걸음이랍니다. 지은은 같은 대출을 도구로 봅니다. 대출을 유지하면서 남는 현금을 더 높은 수익을 내는 자산에 넣고 인플레이션이 대출 실제 가치를 서서히 갉아먹도록 둡니다. 30년 뒤 누가 이길까요? 결과는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지렛대는 세금 체계입니다. 부자와 근로자는 같은 세금 규칙으로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민수가 연봉 5,500만 원을 받으면 급여에서 거의 다 세금이 떼입니다. 반면 지은은 사업자입니다. 같은 금액을 벌어도 사업 경비, 재택근무 공간, 차비, 접대비 등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민수는 5,5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지만 지은은 실제로 3,500만 원 수준에 대해서만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수입, 완전히 다른 세금 고지서입니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부자들은 자산을 팔지 않습니다. 대신 자산을 담보로 빌립니다. 예를 들어 지은에게 20억 원짜리 투자 자산이 있다면 그녀는 5억 원을 대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출은 소득이 아닙니다.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5억 원을 세금 한 푼 없이 손에 넣는 겁니다. 민수가 같은 금액을 세후로 가져가려면 훨씬 더 벌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세법 자체가 달라서 자산을 가진 사람을 보상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민수처럼 시스템 안에서 더 열심히만 일하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략적 부채와 세법이라는 두 개의 지렛대가 진짜 부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금고에 숨겨진 비밀이 아닙니다. 세금 조항,
담보계약서, 투자문서에 그대로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아무도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보이지 않는 강력한 지렛대는 네트워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는 명함 돌리는 이벤트나 술자리 인맥이 아닙니다. 기회가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기회는 공개 시장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민수는 졸업 후 온라인으로 50건의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수천 명과 경쟁했고 소프트웨어 필터링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결국 연봉 5,500만 원짜리 직장을 얻었습니다. 반면 지은의 아버지 지인의 스타트업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은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추천했고 면접도 거의 없이 공동 창업자로 합류했습니다. 이후 이 회사는 80억 원에 팔렸고 지은은 5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같은 직업, 같은 시대, 다른 네트워크.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부자들은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는 이유가 단지 교육 때문이 아닙니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과 기회, 클럽, 동문 네트워크가 거래를 만듭니다. 세대가 거치며 네트워크는 돈보다 더 오래가는 자산이 됩니다. 원하는 사람과의 한 번의 대화가 100만 원과 억 단위의 차이를 만듭니다. 네 번째 지렛대는 환하게도 인플레이션입니다.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모두 싫어하지만 핵심을 못 봅니다. 인플레이션은 시스템의 버그가 아니라 기능입니다. 부채의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 인플레이션은 당신을 망치기도 하고 부자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기억나시죠? 지은의 주택담보대출은 8천만 원이었습니다. 중앙은행이 향후 20년 동안 3%의 인플레이션을 만들면 그 8천만 원의 실질 가치는 매년 줄어듭니다. 지은은 빌린 돈을 더 싸진 돈으로 갚는 셈이 됩니다. 반면 민수는 매년 임금이 2% 오를 때 인플레이션이 4%라면 실질 구매력은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는 매년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통장에 있는 현금은 2분의 1% 이자를 벌 때 인플레이션은 3%입니다. 시스템은 현금을 가진 사람에서 자산을 가진 사람으로 부를 옮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평의 정신이 팔려 구조를 보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지렛대는 지루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합니다. 복리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세상에서 8번째 불가사의라고 했다는 바로 그 복리입니다. 대부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복리의 곡선이 처음에는 거의 평평하다는 점입니다. 지루하게 보이지만 어느 순간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 지점에 도달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은은 22에 매년 500만 원씩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민수는 35이 되어서야 시작합니다. 민수는 30년 동안 투자했고 지은은 43까지 43년을 투자했습니다. 단지 13년 늦게 시작했다는 이유로 민수는 거의 2억 5천만 원을 덜 갖게 됩니다. 그것이 13년의 값입니다. 부자들은 아이의 출생과 동시에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저 관대해서가 아닙니다. 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가장 강력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복리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노력과는 별개로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이 지렛대들이 비밀인 이유는 숨겨져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법, 담보계약, 네트워크, 인플레이션, 복리 모두 눈에 보이는 요소입니다. 부자들은 더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이 시스템들을 이해하고 의도적으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부자에게 태어나지 않아도 이 지렛대를 당길 수 있습니다. 부채를 도구로 이해하세요. 기회를 만들어주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인플레이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자산의 위치를 잡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복리가 작동할 시간을 자신에게 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흥미롭다고 생각한 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 누군가는 왜 규칙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반은 성공한 겁니다.
게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이제 방법을 알았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건가요? 당장 행동을 시작할 건가요? 아니면 익숙한 길로 돌아갈 건가요? 이 내용이 와닿았다면 머니 스케치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두세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채널을 구독하시고 계속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